새로운 신, 매울 신, 그리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먼저 매일 저와 함께하는 분이죠. 단짝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매주 수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장윤선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광고도 없이 바로 들어왔습니다. 네, 마음이 급합니다. 저희들이 전해드려야 될 소식이 많아서요. 네. 자, 매번 요 뉴스 신세계 시작할 때 체크하고 갑니다. 아쉽네요. 86만 9천 명 구독자, 87만 조금 모자랐습니다. 열심히 그 공약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 할 수 있게 좋은 건 나눠 써야죠. 원래 그게 우리 조상들의 지혜입니다. 좋은 거 나눠 쓰는 거 널리 나눠 들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힘 당대표 선출, 최고위원 선출, 당대회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 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당 전당대회의 양상이 좀 생산적이지 못하다. 특히 소위 양강으로 꼽히는 두 후보 사이에 이 공방 자체가 좀 유치하다라는 평가가 좀 나옵니다. 어제 오늘 이제 김기현 의원의 경우는 뭐 소위 김연경 사기 인증서 논란 여기서 지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결국 오늘 김기현 의원이 대구 서문시장 일정 중간에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표현 과정에서 오해받을 소지가 있었다면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쨌든 사진을 올린 것 자체는 동의를 구했다라고 여전히 좀 주장을 했습니다. 이 중간에서 소개를 해줬던 지인한테 사진을 올려도 좋겠느냐라고 의견을 물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당사자의 동의를 구해달라고 했더니 올려도 좋다는 동의를 얻었다라고 중간에 그 지인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뭐 상황을 잘 몰랐고 그래서 이제 유감으로 생각하긴 하지만 내가 잘못한 건 아니다. 이런 취지로 좀 들릴 수도 있는 이런 얘기가 좀 이어졌고요. 반대로 김기현 의원 쪽에서 오늘 이제 안철수 의원 쪽을 이제 공격한 거는 국민의당 시절에 있었던 이 안철수 의원이 당에 빌려줬던 돈의 이자 문제가 나왔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이제 지난해 10월에 국민의힘에다가 이제 공문을 보내가지고 본인이 대표로 있었던 국민의당에다가 2020년 총선 당시에 한 8억 원 정도를 빌려줬는데 이자 2,500만 원을 아직 못 받았으니 변제를 해달라. 이 두 당이 이제 합당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 4월에 국민의당하고 합당을 한 이후에 발생했던 이자나 원금은 이미 안 의원한테 상환을 했는데 합당 전에 발생했던 이자도 이제 돌려달라고 했다라는 거고요. 김기현 의원 측에서는 이건 뭐 특별 당비처럼 기부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끝까지 받아야 되겠느냐? 이런 식의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안철수 의원이 셀프 대출액을 안 갚다가 국민의힘한테 떠넘겼다는 비판 적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 측에서는 정치인이 정당에다가 돈을 빌려줬다가 이자를 안 받으면 이거 자칫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게 그 유명한 이제 문국현 사건의 판례와 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본인이 뭐 돈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는 취지의 해명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씩 짚어보죠. 네. 앞에 김기현 그 의원이 유감으로 생각한다. 누가 누구에 대해서 본인이 누구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당사자에게 유감 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여러 갈래로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이게 일단은 유감을 표명할 일이 아니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거짓말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필요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김연경 선수와 그 가수 남진 선생님에 대해서 갑자기 악플 막 달리고 그 당신 누구 지지하는 거 아니야라는 비판에 휩싸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곤경에 처하게 된 두 공인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원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식사도 같이 한 것처럼 그리고 그분들이 꽃다발도 준비한 것처럼 이렇게 김기현 의원 처음에 페이스북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그 사실관계가 다 틀렸고요. 실제로 만난 시간은 2, 3분에 불과했다는 거고 오죽하면 남진 선생이 인터뷰를 했겠어요. 원래 몰랐던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꽃다발도 뭐 지인이 준비를 했다는 거고 그 자리를 주선한 사람이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는데 그냥 유명인이 와서 사진 찍자고 하니까 그냥 찍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마치 본인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처럼 만든 거거든요. 이 기획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가 필요하고요. 사실을
밝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서 유감이다. 그리고 그날 만났으니까 모르는 사이는 아니다. 이런 해명에 대해서 어느 국민들이 어머 정말 잘했어요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너무 무례하다. 이런 비판을 피할 수가 없고요. 이게 만약에 총선이라든가 대선이라든가 이런 국면이었다면 이분 후보 사퇴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한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안철수 의원 쪽에서도 처음에 한 그 사진 올린 것도 문제지만 해명이 거짓이라면 그게 더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지적은 뭐 타당해 보입니다. 그럼요. 이 부분은 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냐면 저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이 김기현 캠프 쪽에 추가 취재를 해가지고 확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자들이 여러 차례 이제 추가 취재를 했었고 뭐 이제 김현정의 뉴스쇼라든지 이런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본인이 직접 또 추가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관계를 호도한 걸로 볼 수밖에 없는 좀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뻔뻔한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이 당대표 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되겠느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어정쩡한 유감 표명은 오히려 이 논란이 이 유감 표명이 적절했느냐 안 했느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사실은 사태를 수습하는 방안이 오히려 키우는 거죠. 아닙니다. 그래서 사과할 때는 깔끔하게 사과하는 게 좋다. 그리고 누군가 중간에 분명히 김기현 의원도 알고 남진 선생이나 뭐 김현경 그렇죠. 씨도 아는 그 지인이 중간에서 이런저런 이쪽 저쪽에 이런저런 말을 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고서 벌어지기 어려운 일인데 그렇다면 그런 일이 있었다. 하지만 그 말을 검증도 안 해보고 그 자리에 가서 사진 찍고 올린 건 내 잘못이다 하고 얘기를 해야지. 뭐 그 중간에 누구한테 동의를 구해달라고 했더니 동의는 구했다. 어쨌든 유감이다. 이렇게 남 탓 내지는 뭐 중간에 껴있는 제3자 탓 하는 방식으로는 국민들이 글쎄요 이거 납득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나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최악의 상황인 것 같고요. 사과하는 방법도 매우 부적절하고 그리고 이 그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부터 해서 지금 대처하는 모든 과정을 보면 정치적으로 매우 부적절하고 올바르지 않다 이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도 오늘 이 두 사람을 향해서 유치함을 봐주기가 어렵다. 정신들 차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분위기 자체는 김기현 의원한테 이제 좋게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그 양자 대결 여론조사가 추가로 하나 발표가 됐는데요. 네.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를 해서 지난 1월 26일부터 27일 사이,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직후입니다. 그때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고요. 그중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층 410명에게 양자 대결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을 지지한다는 의견이 60.5%가 나왔습니다. 아, 너무 좀 튀던데. 국민의힘 그런데 지지층 이거는 내부에서.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네, 있는 네. 거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조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37.1%가 나왔으니까 이 포인트 차이가 23.4%포인트인 것도 문제지만 지금 장윤선 기자님 짚어주신 것처럼 최근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들이 대개 안철수 의원의 또렷한 상승세, 예. 김기현 의원의 또렷한 정체세 이제 두 개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뭐 특히 이제 이번 갤럽 조사 같은 경우는 당원의 약 40%가 분포되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 그리고 PK 지역에 그러니까 부산 경남 지역에서도 안철수 의원이 거의 이제 60%에 육박하는 높은 지지율을 이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분위기 자체는 김기현 의원한테 유리하지 않다. 지금 전해드렸던 그 여론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영우 전 의원이 그 지금 안철수 선대본 본부장인가요? 그렇죠. 예. 김영우 전 의원이 장제원 의원이랑 통화를 했는데 걱정이 많더라. 특히나 김장연대가 일방적으로 김기현 의원에 의해서 파기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장제원 의원 기분 나빠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거 바로 또 장제원 의원이 반박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채널A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제 내용을 반박을 했는데 장제원 의원 얘기는 이렇습니다. 김영우 전 의원한테 전화를 한 거는 내가 고충을 토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만 욕해달라라고 이제 말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김영우 전 의원이 경고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인터뷰 등에서 이제 본인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었다라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통화를 한 걸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유치찬란하다라고 하면서 내가 대통령 뜻에 반해서 움직이겠느냐? 대통령 뜻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 알지 않느냐? 그동안 안 대표를 한 번도 욕하지 않았는데 진흙탕으로 경선을 끌고 가지 말아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게 장제원 의원의 반박 내용입니다. 뭐 맡아도 거짓말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경고였다.
김장연대 굳건하다라고 하는 취지의 얘기죠. 그럼요. 그렇기도 하고요. 이 워딩은 기자들한테도 아주 자주 하는 표현이에요. 내가 대통령 뜻에 반해 움직이겠냐. 이게 내 생각 같냐. 뭐 이런 얘기를 인수위 시절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의 얘기는 이거는 장제원 의원 개인의 뜻이 아니다라고 굉장히 기자들이 그 어휘를 넓게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무총장직을 맡느냐 안 맡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캠프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불쾌하죠. 그러나 김기현 의원과 김기현 의원 캠프에서 함께하는 일군의 무리들은 어떤 판단을 하고 있냐면 장제원 의원이 너무 나서면 이것이 오히려 역풍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제 반장 연대 이런 게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장제원 의원 때문에라도 오히려 더 표가 안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자중했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에서 사무총장직을 내락한 거 이런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부러 밝히기도 했던 거죠. 근데 어찌됐든 내부에서는 복잡한 상황인 거고 중요한 포인트는 1차에서 50%를 넘기는 전략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는데 쉽지 않다.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자, 저는 이제 장제원 의원이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언론에서 좀 비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거 그냥 쓱 넘어가더라고요.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일체화하겠다라는 얘기를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일체화할 수 있는 우리 모두 후보가, 친윤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체화, 정당과 대통령의 일체화. 이게 그 의회 중심제라고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아니 의회 중심제라고 하면은 뭐 어느 정도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란 말이에요. 아니 그렇기도 삼권 하고 분립이잖아요. 그렇기도 하고요. 예. 여당하고 정부는 항상 건강한 긴장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견제도 해야 됩니다. 균형도 맞춰야 되고요. 그 현대 민주주의는 정당 민주주의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그 전제는 의회 민주주의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즉 의회와 행정부가 견제와 협력을 함께 하라는 건데 여당이 그냥 일체화되겠다는 얘기를 그냥 아무 문제의식이 없이 써요. 이거는 삼권 분립의 기본 원칙과 가치를 부정하는 단어이고 그런 발상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식을 못 갖고 있고 비판적인 의식을 못 갖고 있다면 언론에서라도 이런 지적을 해서 이런 얘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지적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자 아까 우리 장 기자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야 이거 뭐 1차전에서 컷오프 끝나고 나서 50% 김기현 후보가 받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데 오늘 변수가 또 등장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천하람 변호사 이야기하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지금 저희 이제 유튜브 채팅창에도 천하람 변호사 얘기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 MBC 라디오 시사 패널의 소중한 자원이죠. 천하람 변호사. MBC의 아들 뭐 이런 건가요? 저와 함께 정치인사 출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정치인사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죠. 대구 출신인데 이번 38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경선에 출마할 것이다. 최종 결심만 남았다라는 보도가 오늘 오후 이제 5시 말로 이제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천하람 변호사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소위 이제 친이계, 친이준석계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김용태 전 최고위원의 추천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출범을 시켰던 이제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위원이기도 했고요. 그 이제 평소에 이제 방송 출연을 통해서도 국민의힘을 향한 혹은 이제 윤석열 정부를 향한 쓴소리를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준석 대표하고 모종의 조율 이후에 이제 출마 선언을 하게 된 건 아니냐. 그리고 어제 있었던 유승민 전 의원의 이제 불출마 선언과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 말하자면 이제 소위 이제 신보수의 어떤 핵심 인물로 이제 기치를 내걸고 전당대회에서 이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평가들이 나옵니다. 자, 컷오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냐 1차적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컷오프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고요. 예. 그리고 큰 틀에서 보자면 판이 흔들릴 수 있다. 중요한 변수가 됐다. 이 컷오프가 책임당원 6,000명 여론조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움직이는 당원 수가 최소 15만에서 20만 정도가 된다. 전체 당원 한 80만 중에 84만 가운데. 네. 예, 그러니까 뭐 다 다릅니다. 일부는 뭐 90만, 어떤 분은 100만 얘기하는데 통상 84만 정도 보고 이준석 대표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이 한 54만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최소 50만 이상의 당원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는 선거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뭐 유승민 못
나오게 룰 바꿔 나경원 주저앉혀 뭐 권성동 불출마해 뭐 등등 이러면서 사실상 두 사람이 이제 각축전을 벌이는 뭐 양강구도라고 언론은 쓰지만 강은 아닌 것 같고요. 양자구도로 뭐 이렇게 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심심하고 재미없는 경선이 되면서 특히 20, 30대 젊은 층들이 투표해서 뭐 하냐. 차라리 네. 강신업 찍을까? 막 이제 이런 얘기하는 그런 커뮤니티 사이트에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천하람이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오후 들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을 하는데요. 네. 그렇다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다. 내가 그동안 당비를 낸 것이 안철수, 김기현을 찍어야 되는 것이었다면 참 슬픈 일이었는데 천하람을 위한 투자라면 내가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흐름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 전대에 경우에 따라서 파란을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중요 변수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 이제 예. 틀을 맞춰보자면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그동안에 인터뷰를 할 때 유승민 전 의원 반드시 출마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확신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이제 대선 이후에 끌어모았던 이 당원들이 실제로는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게 이제 당원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도 향후 자신의 정치적 일정을 짜는 데 있어서 확인해 보는 거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죠. 근데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안 나오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표를 거의 그대로 받아 안을 수 있는 천하람 혁신위원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도 물론 본인 표를 선거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네, 물론 선거는 이준석은 이준석이고 천하람은 천하람이에요. 아무리 뒤에 이준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천하람 그 당협위원장이 이준석 지지표를 다 가지고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선거는 뛰어봐야 아는 건데 어쨌든 변수는 생겼다. 그렇죠. 예, 그렇기도 변수는 하고 생겼다. 재미있는 포인트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조만간 책을 내고 다양한 언론에 많이 출연을 하면서 자신의 메시지를 낼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일종의 이제 곁다리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 어찌됐든 이제 그 블럭이 형성이 좀 됐습니다.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 뭐 이런 등등의 젊은 블럭이 생겼기 때문에 이분들이 세트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준석 시즌 2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산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나요? 용산이 흔히 여의도에서 얘기하는 찰스 맛의 준석 2탄까지 나온다. 예. 예, 용산이 좀 머리가 복잡하지 않을까 예, 싶은데요. 그렇죠. 오늘 정부는 어쨌든 난방비 지원 확대하는 정책 발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심으로 이 지원책이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 여기에 차상위 계층을 더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169만 9천여 가구에다가 차상위 계층 31만 9천여 가구를 합쳐서 201만 8천여 가구에 대한 지원이고요. 정부 지원금을 이제 다 합치면 총액이 59만 2천 원 정도 된다. 라고 이제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서 지금 제기하고 있는 보편 지원에 있어서는 여전히 정부 여당이 좀 보수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 좀 그 충분하냐라는 논란은 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공세 수위를 좀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이제 민주당이 주목을 받았던 게 오늘 최고위원회의에 김경일 파주시장, 민주당 소속인데 김경일 파주시장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갑자기 초청을 했느냐 봤더니 파주시에서 어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 지원책을 에너지 난방비 지원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죠. 파주시의 전 가구에 대해서 20만 원씩 난방비 지원을 한다. 여기에 이제 소요 예산이 한 444억 원 정도 되는데 파주시가 일단 예비비를 빠르게 편성해서 이제 집행하겠다고 하니까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이 방안을 받아 안아서 보편적 에너지 지원비를 이제 계속해서 좀 공세 수위를 높이는 쪽으로 전략을 좀 잡아가고 있고요. 지방 의회에서도 비슷한 움직임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경기도 평택시의회 그리고 안성시의회에서 각각 난방비 확대 지원을 검토해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나왔는데 평택시의회는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나온 얘기고요. 안성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심으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보편 지원에 대한 요구가 이 바닥에서는 상당히 뜨겁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약간 정부 여당의 입장은 사람마다 개인마다 온도차가 있고 이걸 어떻게 가야 되나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고민은 있겠지만 보편적
섞인 난방 복지에 반대할 국민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계속 뭐 현금 지원은 안 된다라는 게 기조잖아요, 이 정부에. 그러나 이제 민심이 들끓고 있고 이게 난방비 문제뿐만 아니라 공공요금 그리고 오늘 뭐 빵 뭐 여러 가지 그 생활용품 막 물가가 다 오르는데 오늘 택시비도 월급 올랐죠. 택시비도 서울 택시비 올랐죠. 올랐어요. 택시비도 네. 올랐죠. 이제 버스비 뭐 다 오르는데 월급 빼고 다 오릅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살기 어려운데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총리가 직접 나서서 임금 인상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미국에서도 인플레 수당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만 뭐 이런 얘기하거나 횡재세 이런 거 얘기하면 무슨 난리가 나요. 무슨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저는 공공이 먼저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진지하게 접근하고 국민을 위해서 국민 편에서 실질적인 정책위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됩니다. 게다가 이제 정부 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벌써 2월 난방비 고지서가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섭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사용하시는 분들은 깜짝 놀랐다라는 분들 많습니다. 지금 MBC 보도에서는 2월 고지서 미리 받아본 분들이 지난번 고지서는 맛보기였다. 진짜 폭탄은 네. 2월 고지서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떡해. 자, 잠시 광고 듣고요.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장윤선 기자와 함께 뉴스 신세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난방비 관련해서 저는 정부 여당이 너무 허겁지겁하다 보니까 스스로 개념의 혼란에 빠졌다. 엊그제 대통령은 중산층까지를 포함을 해서 난방비 지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플러스 차상위 계층, 차상위 계층을 대한민국에서 중산층이라고 부르나요? 전혀 아니죠. 그거는 진짜 차상위 계층까지를 포함해서 이제 사회적 보호 계층이라고 그럼요. 부르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차상위 계층이 되려면 그 국민 평균 50% 이하의 소득이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의 소득 수준을 가지신 분들이고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윗단계가 차상위 계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중산층과 서민에 대해서 난방비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기초생활수급자 플러스 차상위 계층 대통령의 말과 맞지 않습니다. 중산층은 지원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를 해야 중산층이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 혜택의 대상에.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은 약자 복지를 주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약자 복지 사회적 두텁게 약자. 뭐 이게 대통령이 예. 주로 했던 그렇게 얘기잖아요. 얘기를 해야 옳은 거죠. 중산층이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은 거죠. 예. 근데 어쨌든 대통령은 중산층이라는 단어를 써서 중산층 마케팅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나온 방안은 절대 중산층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하나를 짚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포퓰리즘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한덕수 총리가 얘기한 포퓰리즘이 저는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난방비를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대통령이 중산층과 서민 이야기를 하니까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거는 우리가 여력이 되니까 그건 포퓰리즘이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덕수 총리의 포퓰리즘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이런 원칙과 기준이 정확하지가 않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산층 서민에서 중산층 마케팅을 대통령은 했는데 구체적 방안에는 중산층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말씀 나온 김에 제가 조금만 보태고 싶은데 지금 대한민국에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과거에는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중상층과 고학력 정당이다. 그리고 대놓고 부자 정당을 내세우는 것은 국민의힘인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계급 정당은 국민의힘이고 대한민국에 사실 노동자들을 대변하거나 직장인들을 대변하거나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이 없다. 이거 진짜 슬픈 현실입니다. 자, 요즘 계속해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언론에 그냥 뭐 굉장히 뉴스 양이 많습니다. 뭐 대북 공문 얘기도 나오고요. 오늘 그 이어진 김성태 발 그렇습니다. 뉴스들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어제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게 대북 송금 관련해가지고 이제 검찰이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기존과는 좀 다른 진술들을 내놓고 있다라는 보도였는데 오늘은 어제보다도 더 많은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소위 이제 김성태 발 기사라고 할 수 있을 수준인데요. 제가 몇 가지 좀 추려봤더니 여러 단독 기사들이 각 언론을 통해서 하나씩 쪼개지듯이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일단은 뭔가 정보로 쪼개졌다는 거죠. 검찰이죠, 그렇습니다. 검찰. 예, 네. 뭐 이제 한쪽에서 이제 몰아나오지 않고 다 쪼개져 있었는데 일단 중앙일보의 오늘 단독 보도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가 2019년 북한에 이제 방북을
초청을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라는 건데 해당 공문을 입수해가지고 이제 별도 사진까지 좀 첨부했을 정도로 상세한 내용이었고요. 문화일보 오후에 나왔던 단독 기사 같은 경우는 쌍방울 그룹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전제로 해가지고 북한과 1억 달러의 별도 협약을 맺었다라는 보도 내용이 있었고, 연합뉴스 같은 경우도 이재명 당시 이제 경기도지사와 김성태 회장 사이에 서로 모친상 때 측근을 보내서 대리 조문을 주고받았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조선일보에서는 2019년 연말께에 이재명 도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의 통화가 한 번 더 있었다. 그래서 이태영 변호사가 또 전화를 바꿔줬다, 이런 보도까지. 그러니까 각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내용의 김성태발 보도들이 쪼개진 형태로 단독 보도가 됐다. 굉장히 좀 흥미로운 현상이 오늘 벌어졌다는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은 이거 어떻게 입증하려고 할까요? 어떻게 입증할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참 궁금한데요. 그 좀 나눠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2017년, 2018년에 남북 관계가 좋았지 않습니까? 뭐 네. 도보다리 회담도 하고 뭐 이제 등등의 이제 여러 회담이 있었고, 그래서 분위기가 좋았을 때 경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 그리고 기업들도 대북 사업을 하려고 너나 없이 막 MOU 체결하고 막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로 경기도도 한 거고, 그 중에서 이재명 지사도 북한에 가고 싶으니까 방북 초청을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을 수 있죠. 근데 그거와 김성태라는 쌍방울 전 회장이 그 비용을 대납했다? 라는 주장과 진술은 있지만 그게 사실과 증거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착종시켜가지고 마치 개연성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계속 나오는 거죠. 이제 이런 보도가 계속되면 뭔가 혐의가 있겠구나라는 인상을 주고, 저는 이런 검찰의 언론 플레이 때문에 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게 공문을 보냈는데 사실 초청받지도 못하고, 저도 2018년에 그때 분위기 좋을 때라서 평양 갔다 왔거든요. 뭐 어떻게 어쩌라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럼 북측에 참고인 조사, 조평통 누구 뭐 참고인 조사를 하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뭐 평양 어디 압수수색 할 수 있는 건지, 계좌 추적을 할 수 있는 건지. 예, 그러니까 그 시간상의 선후 관계만 있고 인과관계가 확인된 게 지금 없어요. 그다음에 물증이 없어 보이고요. 이런 지적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변호사로서 저는 이 부분은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정황만으로 안개를 이렇게 피워놓고 이거 어떻게 수습하려고 하는지, 또는 뭐 수습이 목표가 아니라 안개 자체를 피우는 것이 목표인 것인지 혼란스럽다. 그래서 어제도 뭐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 이제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검찰이 규명을 해내야, 네. 그래서 이제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어느 수준으로 보고를 했는지, 그게 이제 범죄 혐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입증해내야 된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남아 어쨌든 있습니다. 간에 혐의 전체를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장윤성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